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명숙 사건 수사, 검찰 불신 야기, 윤석열도 도마에라는 제목의 더 팩트 기사 내용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대검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인데,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계기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개월여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대검이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한 결과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재배당을 통한 조사 혼선, 내부 반대 의견 묵살 등 제19 감사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들에게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만호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위증을 하게 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은 이 사건을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이 사건을 맡겼고,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선임돼 조사를 벌였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올렸지만, 대검은 지난 3월 허정숙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흘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와 함께 수사 당시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으라는 합동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남관 당시 검찰청장 직무대행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킨 회의를 통해 재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고 한만호 대표와 동료 재소자들을 총 100회 이상 불러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진술은 듣고도 기록하지 않고 협조하는 재소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증언을 왜곡해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평가입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이 제기된 후에도 검찰은 대검 인권부 재배당 시도, 주임검사 지정 등을 통해 조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을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이례적으로 인권부 재배당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 내부 관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 및 소위 제19 감사의 의혹을 초래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라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계기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엄단하기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히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에 예외적 허용 요건을 명확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수사정보의 연이은 유출로 사문화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 관계인,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나와 그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합니다.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감염법 예방법 위반 등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 외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있을 경우 각급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수사팀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비위가 의심될 경우 수사나 감찰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재판 신문에 대비하기 위한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면담 내용 기록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관할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검사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내에서의 사건 배당 시 혹은 대검에서 일선 청으로서의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와 불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벌백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검찰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이라는 것을 좀 하고 다시 한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공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꼴뚜기는 핸드폰부터 까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아내 사건 수사팀 회계인력 대거 보강 수사 급물살이라는 제목의 서울경제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전시 후원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최근 회계전담 수사관을 추가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은 수사 착수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위적 계작 추적과 회계 분석 등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께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최근 대검으로부터 회계분석 요원 4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 소속인 회계분석 요원은 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평가 등 기업 비리와 관련팀 수사에 투입되는 전문 수사관을 뜻합니다. 대검은 일선 청해에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파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부패 강력 2부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 최근까지 100여 건이 넘는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해당 회사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회계 전문 수사 인력을 충원한 것은 본격적으로 혐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들은 주로 코바나 콘텐츠 협찬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찰 등 조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이 회계분석요원 4명을 한 수사팀에 파견한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건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기업 등 대형 사건 수사에도 통상 2-3명의 회계분석 요원이 파견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검 반부패부 산하 회계 전문 수사관의 수는 대략 20명, 1, 2호실에 각각 10명가량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만 한 개실의 절반 가까이가 투입된 셈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총력전에 나서면서 수사가 소환조사 등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으로 대검이 소환조사 자제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위한 당근질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질 경우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협찬회사 등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소환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상 핵심 피의자의 소환조사가 수사의 마지막에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김건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공정, 상식, 법치의 잣대가 윤석열과 그 일가를 향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장모 양전검사 김건희와 유럽여행 간 사실이 있다 직접 발언이라는 제목의 아주경제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과거 양재택 전 검사 딸 김건희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발언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혐의가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15일 아주경제가 확보한 최은순 관련 경찰 수사 기록에는 양재택 전 검사 김건희가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대택 씨가 장모 최 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담긴 기록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정대택 씨와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악연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근저당 부채권에 공동 투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대택 씨와 최 씨는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되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고, 해당 약정서는 정대택 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백모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실제로 스포츠플라자 처분 과정에서 53억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했고, 약정서대로라면 약 26억 원씩 나눠야 했지만 윤석열 장모 최 씨는 정대택 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18년의 송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최 씨와 정대택 씨는 맞고소했지만 2004년 검찰은 윤석열 장모 최 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정대택 씨만 기소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맞은 정대택 씨는 최 씨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최 씨는 2011년 2월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정대택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합니다. 그 중에는 양 전 검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느냐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대택 씨는 그 해외여행이 최 씨가 의도한 대로 강요죄로 자신이 기소된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 씨가 별것 아닌 해외여행을 굳이 숨기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대택 씨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세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 유럽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지만 김건희와 양 전 검사는 유럽 방문 기록을 포함한 출입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세 사람 출입국 기록을 다시 요청했지만 2009년 이전 김건희 출입국 기록은 없었고,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대택 씨는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이와 관련된 조사 과정 중에 최 씨는 양 전 검사와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힙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송파경찰서는 피의자가 해당 시점에 출국 사실은 존재하나 무려 7년 전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대택 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국 기록이 있다는 점은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 동부지검도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에게 김명신, 양재택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김명신과 양재택 두 사람만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11월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씨의 신분은 승은의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아주경제는 윤석열 장모 최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최 씨 법률 대리인인 송경식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남겼지만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 스토리는 없을 겁니다. 당사자가 수사 과정에서 해외여행 사실을 진술했는데 왜 출입국 기록은 없는 것이고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 상식, 법치 아닙니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삼성 전세금 7억 원 제공 공수처 피소. 시민단체 뇌물성 삼성 전세자금 수수라는 제목의 뉴스프리존 기사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김한배 사세행 대표는 14일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이들 부부를 뇌물성 전세금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삼성전자 자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들어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김건희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뇌물성 전세금 수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세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상 배임 혐의로 김건희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는 자사 임직원을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매우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2010년 10월 1일
삼성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 원이나 설정된 당시 매매가로 10억 원에 불과한 김건희 소유 서초동 아파트에 7억 원이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것은 부동산 거래 관련 사회적 통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금 7억 원과 이미 채권이 설정된 6억 원을 합하면 매매가 10억보다 3억이 더 높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설정된 선순위 채권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 잘못하면 돈 떼일 확률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삼성의 업무 규정상 성사되기 매우 어려운 피고발인 김건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세행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해명한 것처럼 주택을 제공받을 예정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회사보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봐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내 사정이 어두운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수많은 강남 소재 아파트 중에서 하필 김건희 소유 아파트를 직접 찾아내 회사에 계약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전세계약 갱신 당시 김건희 소유 아파트는 오히려 매매 가격이 하락해 7억 원의 전세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전세금 조정 없이 7억 원을 그대로 유지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갱신계약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혼인해 법적으로 부부 상태였다. 경제 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본인 뇌물 범죄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세행은 윤석열은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 삼성 관련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 지원을 수수받았다라며 이들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렇듯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회사 자금이 일방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에는 불리하게 집행됐다라면서 이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윤석열과 부인 김씨는 배임수재죄에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세행이 윤석열을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10건이 넘습니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수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김건희가 살던 서초동 법원가의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삼성전자는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삼성전자는 윤석열 부부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이유나 경위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뜻밖에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 측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해외 교포 출신 연구원이 국내에서 머물 곳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팔다가 김건희의 아파트를 발견했고 삼성전자가 계약을 대신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성전자는 최초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7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전세권을 다시 설정했다라면서 재계약 시 306호의 전세 시세는 최초 전세권을 설정했던 2010년에 비해 13%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였지만 삼성은 기존 가격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2013년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삼성의 명백한 뇌물 제공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는 9월 27일 B동 1710호에 전세권 설정을 연장하면 될 것을 굳이 해외 주재원의 발품을 팔게 만들면서 4일 뒤인 10월 1일 김건희와 전세계약을 왜 맺은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낸다면 윤석열의 대선 중도 탈락 가시화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의 범죄 의혹은 줄줄이 하루가 다르게 나와서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해명만 하다가 또 말실수, 이런 거 반복하다가 토론에서 또 어버버, 그리고 대선은 끝. 칼잡이의 말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이동훈 윤석열 대변인 맡기 전 이미 입건, 정치 공작설 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데일리 기사 내용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A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변인을 맡기 전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말 입건됐습니다. 이동훈 의원은 6월 10일 윤석열 대변인으로 선임됐다가 열흘도 안 돼 1심상의 이유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입건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정계 전방위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역시 연루된 의혹이 드러나면서 형사사건 입건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번 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여권 인사가 찾아와 Y를 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정치 공작설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변인을 맡기 2주 전에 이미 형사 입건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공작설도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게 됐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검찰 송치 하루 전날인 4월 1일 담당 수사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자신이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 등을 진술했습니다. 이동훈 전 의원 이름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동훈 전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동훈 전 의원이 골프채 등 수백만 원 상당 금품을 A씨한테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사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동훈 의원이 여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 공작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이동훈 전 의원은 공작설을 제기하면서도 문제의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동훈 전 의원의 주장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당초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동훈 전 의원이 정보를 제공해줘야 가능한 얘기라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입니다. 다만 윤석열 측은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라는 최초 입장을 밝혔다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다소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구. 폐지 계란판 말고는 잘 생산하는 것이 없는 게 저들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